민족 중흥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연인원 892만 8천여 명과 물도의료 등 각종 장비 165만여 대가 투입돼 순수한 우리 돈 우리 기술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빨리 완공을 보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 2년 반 동안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무릅쓰고 예정대로 준공된 이 공사야말로 우리는 당초에 무모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이겨낸 우리 역사상 가장 거창한 대역사라 하겠습니다. 주풍령의 흠준한 산허리를 꿰뚫고 만경평야를 가로질러 서울과 부산의 천리를 일직선으로 이은 428km의 탄탄대로는 걸어서 보름이 걸리고 달려서 사흘이 걸리던 전설의 길을 불과 4시간으로 좁혀서 농어촌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고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 위에 조근대화를 이룩할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녹취록인데요. 이게 정말 파고들수록 거의 영화 아수라 속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죠. 겉으로는 되게 공익적인 단체 같은데 실제로는 국제 범죄 네트워크랑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바로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줄여서 여청단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청단. 네, 이 자료가 추적하는 걸 보면 2019년에 어떤 언론 보도가 시작이었고요. 네네. 그게 막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그리고 심지어 저 멀리 캄보디아 사건까지 이게 점들이 쭉 이어지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 그 연결고리들을 파헤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 속 주장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 여청단을 둘러싼 의혹이 어떤 구조인지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좀 흥미로웠던 게 이게 그냥 뭐랄까 단순 범죄 사건들 나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행정 시스템의 어떤 허점이라든지 조직 폭력배 개입 가능성, 또 어떤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 구조를 그리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카르텔이요? 와. 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그 연결고리들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그 의미랑 파장을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 여청단이라는 단체, 이게 대체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 보니까 2019년에 중부일보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고 나오네요. 네, 맞아요. 겉으로는 성매매 근절, 아주 공익적인 목표를 내세웠는데 근데 실제 모습은 좀 잘났다는 거죠. 네, 자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단체의 실체라는 게 성매매 업소 관리에 관여하거나 알선하고 심지어 불법 촬영물 유통까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불법 촬영물까지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의혹을 받는 단체가 경기도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떡하니 정식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 정식으로요? 네. 자료는 또 그때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씨였다는 점도 같이 언급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경기도 쪽에서는 요건만 맞으면 그냥 등록해줬다, 사후 관리는 잘 안 됐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내용도 있네요. 네, 그런 내용이 있죠. 이건 그냥 문만 열어주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약간 방치한 그런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이런 어떤 행정상의 허점, 이런 것 때문에 여청단이 합법적인 NGO,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탈을 딱 쓰고 네. 실제로는 성매매, 마약, 불법 도박 이런 게 막 뒤섞인 위장 범죄 플랫폼으로 클 수 있었다. 그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분석이에요. 와, 합법적인 외피가 오히려 보호막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범죄 활동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2023년에 네. 강남 대치동 학원가. 아, 그 마약 음료 사건이요? 네, 그거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학생들한테 마약 든 음료를 막 나눠주고. 자료 보니까 이 사건 주범 중에 여청단 출신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가 이제 경찰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데 여청단이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까지 같이 했던 복합적인 범죄 조직의 성격을 가졌다는 게 드러났다고 전합니다. 복합 조직이었다? 네. 심지어 이 자료는 더 나아가서 그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이 그냥 뭐 시음 행사 이런 게 아니고 네. 어쩌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마약 공급망 테스트 아니면 뭐 자금 세탁 루트 점검 이런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해요. 와, 청소년 대상 테스트라니. 그러니까 여청단이 국내에서 점점 활동 반경을 넓혀서 이제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으로 삼는 그런 조직으로 진화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거죠. 국내 활동만 해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이게 또 해외로까지 나갔다는 거잖아요.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 쪽으로요. 네, 그 부분도 나옵니다. 자료 보니까 2024년부터 여청단 관련 인물들하고 또 성남 지역 기반의 어떤 폭력 조직원들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이쪽으로 막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맞아요. 그 지역들이 사실 뭐 이미 마약 제조나 불법 도박,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이런 국제 범죄의 거점처럼 알려진 곳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위험한 곳들이죠. 근데 여청단 인맥들이 바로 이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자료는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국정원 발표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요. 국정원 발표요? 네, 그 강남 마약음료 사건 때 필로폰 공급했던 중국인 책임자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징역 26년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청단하고 연결된 국제 라인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헐, 그럼 이게 다 연결되는 건가요? 여청단, 중국 공급체, 캄보디아. 마약 네트워크로 쭉 연결됐다는 분석인 거죠. 와, 이야기가 정말 국제적인 스케일로 커지네요. 심지어 자료에 나오는 시점인데 2025년 8월에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됐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 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 사건 용의자 중에 한 명이 2년 전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연루됐던 바로 그 인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와요. 정말요? 그 인물이 거기까지 가서? 네. 만약 이 자료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내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해외로 도피해서 비슷한 범죄를 계속 이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사건을 그냥 단순 납치 사건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오히려 국제적인 마약, 도박, 인신매매 조직 이런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여청단, 그리고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흐름이라는 거죠.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대체 이 여청단의 뿌리, 근원지는 어디인 걸까요?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었다면? 혹시 성남 국제마피아파라는 조폭이랑 관련 있다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네, 그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 조직은 꽤 오래된 조직이라고 하던데요. 70년대 성남 모란시장 준식으로 생겨났다고.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뭐 건설 현장 이권 개입 같은 걸로 자금을 막 확보하고 세탁해 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여청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어쩌면 이들 조폭이 만든 일종의 사회단체 위장 프로젝트였을 가능성, 이런 정황을 지적하는 거죠. 위장 프로젝트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행정, 그러니까 경기도청, 그리고 치안, 즉 경찰, 마지막으로 조직폭력배, 이 셋이 서로 공생하는 구조, 공생 구조요? 네, 이른바 삼각 카르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삼각 카르텔. 네, 말하자면 이 세 그룹이 서로의 활동을 뭐 알면서도 묵인해주거나 심지어 편의를 봐주면서 범죄가 자라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와, 삼각 카르텔이라니. 이거 정말 심각한 주장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의문이죠. 자료는 그 원인을 당시 경기도의 행정 시스템 그리고 경찰 역할에서 찾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재명 씨가 도지사로 있던 시기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시기에 주목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가 지적하는 바는 이래요. 당시 경기도정의 기조가 민간단체 자율중심형 행정이었다는 겁니다. 민간단체 자율중심. 네, 이 기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절차가 엄청 쉬워졌다는 거예요. 서류만 내면 거의 다 등록되는. 그렇게 간소화됐군요. 네. 물론 뭐 담당 부서인 시민사회 담당관실부터 최종 결재권자인 도지사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단체에 대한 감독 기준이 엄청 느슨해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정책 의지요. 민간단체 자율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에서 실제로 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감사나 현장 실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 절차가 거의 생략되다시피 했다는 분석입니다. 도청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 허술하다, 현장 확인 안 하면 문제 생긴다, 이런 우려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근데 당시 이재명 지사 측근 그룹에서 아니 시민단체를 어떻게 불신하냐, 그건 시민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러면서 묵살했다는 주장도 이 자료에 있네요.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이 자료는 여청단 같은 의혹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던 경기동부 연합 같은 조직까지도 경기도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와, 경기동부 연합까지요? 네, 구체적으로 여청단은 정식 등록 후에 경기도청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 지원까지 받으려고 시도했고요. 네. 그때 심사위원 중에 여청단하고 개인적으로 좀 교류가 있던 인사가 포함됐었다. 뭐 이런 증언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아, 심사위원까지.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경기도가 정책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걸 엄청 늘렸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위탁 사업이 늘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 성향, 자료 표현으로는 친 이재명 성향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기준으로 단체를 골랐다는 논란도 있었다고요? 네,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조폭들이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단체 간판 걸고 정치권에 접근하는 통로로 이걸 활용했을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죠. 조폭들이 정치권 접근 통로로? 그럼 경찰은요? 경찰 역할에 대한 의혹도 있지 않았나요? 네, 당연히 나옵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랑 경찰이 뭐 청소년 보호 주간 이런 공동 캠페인 같은 걸 할 때 여청단 같은 단체가 참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해요. 아, 캠페인에 같이 참여했군요. 네. 근데 경찰 쪽에서 여청단 실체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보나 정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긴 도청 협력단체니까 이런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나 내사 대상에서 일부러 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행정과 치안당국이 만든 어떤 정치적 보호막 같은 게 있었고 그 뒤에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 보호막이라? 그렇다면 왜 당시 경기도정에서는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 안 했거나 어쩌면 방치했을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배경을 이제 자료는 당시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정치적 상황에서 찾습니다. 대선 준비 시점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도민 친화적이라든지 사회운동가 출신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하고 마찰이나 갈등을 일부러 피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이미지 관리 때문에. 네. 그 결과 이 자료 주장에 따르면 단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나 감독 기능이 의도적으로 축소됐고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공무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배제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좀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이 의문스럽게 실종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언급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네, 그렇죠. 자료가 제기하는 의혹일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은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 자료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이 여청단 사건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범죄 조직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재명 행정체제 아래에서 생겨난 어떤 제도적인 허점들, 예를 들면 민간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감시를 포기한다거나 행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권한을 막 넘겨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범죄의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범죄 생태계,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시작했던 여청단이
어떻게 성매매 알선, 마약 유통,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같은 심각한 범죄 의혹에 휩싸이고 네, 그렇죠. 또 성남 지역 조폭하고 연결되고 급기야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 범죄 네트워크로까지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개별적인 사건, 개별적인 일탈이 아니라 네. 당시 경기도 행정의 어떤 느슨했던 관리 감독 시스템, 또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나 어쩌면 방조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시절의 특정 정책 결정과 관리 부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겁니다. 복합적인 결과군요. 네. 그래서 지방행정, 경찰, 조폭, 그리고 국제 마약 조직까지 이게 다 얽히고 설킨 구조적인 문제, 즉 이 자료가 말하는 카르텔이 형성됐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자료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연결고리들,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와, 이건 정말 지역 행정의 작은 빈틈 하나, 정책 판단 하나가 얼마나 예상치 못한 그리고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명한 행정 절차, 그리고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정말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이런 질문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민 사회를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가 있잖아요. 네, 좋은 취지의 제도들이 많죠. 근데 만에 하나 이게 범죄 조직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악용되는 걸 막으려면 과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특히 행정이나 치안 시스템의 감시 기능이 혹시라도 정치적 이유나 다른 요인 때문에 약화될 우려가 있을 때, 네,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심층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복잡하게 얽힌 사안의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